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남은 저녁 시간 2시간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잘 가고 있나요? 그렇죠? 아마 금방금방 갈 겁니다. 하루에 4시간 생각보다 금방 가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전략 수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저 오후 시간에 했던 거 빠르게 한번 보죠. 경영 전략에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사명, 비전, 가치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했죠. 그러면 지피지기 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OT를 찾고 내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SW를 찾으면 이 둘이 합치면 수합 분석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전략 수립을 합니다. 전략 수립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삼성 그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하는 기업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 각 사업부의 부서장이 하는 사업부 전략, 방법을 설정하는 거고, 마지막 팀장이 하는 기능별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제부터 볼 거는 바로 기업 전략부터 볼 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게 기업 전략이고요. 자, 여기 있는 게 기업 전략이고, 그 다음 기업 전략이 끝이 나면 사업부 전략에서 이 내용들을 보고, 마지막으로 기능별 전략까지 보면 이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전부 다 경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가.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 경영 전략을 봤다면, 이 경영 전략에서 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사도 어떤 인사? 전략적 인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각각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흐름의 플로우는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실제 아마 시험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업부 전략, 바로 원가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에서 각각의 인사관리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아마 시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부 전략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가볍게 보면 되고요. 참고로 기능별 전략은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팀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제외한다면 기업 전략과 사업부 전략까지 보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시험은 사업부 전략을 아마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온다면 여기가 이게 아마 가장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기업 전략부터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 기업 전략은요, 크게 성장 전략과 축소 전략이 있습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요, 각각의 사업부를 평가하고 난 후에 각 사업부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설정을 해주는데, 대표적으로 성장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축소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장 전략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성장 전략은 현재 회사의 크기가 요만하다고 하면요, 이 회사의 크기를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성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회사가 더욱더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크게 외부 성장과 내부 성장으로 나눠지는데, 요건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성장 전략 됐죠? 외부 성장, 내부 성장. 그 다음 축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축소 전략은요,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각각의 사업부를 평가하고 난 후에 그 사업부를 크게 방향을 설정해 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업부를 더욱 키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사업부를 너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접거나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 똑같은 회사인데 삼성의 모바일 사업부는 지금 이 둘 중에 당연히 어디에 해당될까요?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이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알잖아. LG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봐. 크게 각 사업부를 각 사업부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난 후에는 그 사업부에 맞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데, 그 방향 설정은 크게 성장과 축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축소는 크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방향 전환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요, 방향 전환 전략은 회사가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재배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방향 전환 전략. 회사 안의 구조를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방향 전환 전략의 수단이 되는 게 뭐냐?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사실 우리 인사관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뒤쪽 가서 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매각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요. 회사가 원래 요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요만한데 요거를 요 중에 자 요렇게 일부를 요 중에 일부를 요렇게 요 중에 일부를 이렇게 떼서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부분 매각 전략.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산 청산 전략이라는 건 뭡니까? 자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해산 청산 전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여기 파트 이해가 되십니까? 별거 아니죠? 됐죠? 이 정도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서 목표 설정해서 사람들을 한 곳에 집결시켰죠. 힘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요. 그 다음에 지피지기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정말 전략을 수립해야 되죠. 그쵸? 자 전략 수립할 때는 기업 전략,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을 하는데 우선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업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건데 그 방향은 성장하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성장 전략은 외부 성장과 내부 성장으로 다시 나눠지고 축소 전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사관리에서는 축소 전략은 요게 중심이 됩니다. 왜? 구조조정이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장 전략은 둘 다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기업 단위 전략에서 방향 설정이라고 하나 살짝 적어주고요. 한번 볼게요. 자, 외부 성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성장 전략. 자, 외부 성장 전략은요.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다각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성장 전략의 방법은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다각화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 1차 경영학을 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수직적 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렇게 통합하는 거야. 뭐냐면 여러분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수직적 통합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봐봐.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조립하잖아. 그쵸? 그러면 삼성전자 자 이렇게 해볼까? 이게 훨씬 낫겠다. 현대차는 뭐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조립하잖아. 그치? 그럼 현대차가 자동차 조립하기 위해서 뒤에서 뭘 받아서 자동차 조립해요? 그렇지. 부품을 조립받잖아. 그치? 원재료를 공급받아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조립을 하잖아. 그치? 조립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래요? 그치? 그렇지. 판매,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잘 봐. 현대차가 여기 있는데 현대차가 뒤에 부품회사를 인수하거나 혹은 앞쪽에 판매회사를 인수하잖아. 그치? 요렇게 합병을 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그걸 수직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봐봐. 원재료를 투입하면 제조하면 뭐예요? 판매, 유통하는 거잖아. 그치? 바로 이 라인 선상에서 통합을 한다 그래서 수직적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1차 경영학하는 친구들은 이거 꼭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1차 경영학하는 친구들 위해서 수직적 통합에서 여러분 잘 봐요. 자, 제조회사가 있잖아. 그러면 제조회사가 원재료 회사를 통합하는 걸요. 자, 여러분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돼? 원재료, 제조, 그 다음 유통이죠. 그쵸? 그러면 제조회사가 뒤쪽에 있는 원재료 회사를 통합하는 걸 수직적 통합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내 뒤쪽 걸 통합한다 그래서. 알겠죠? 그 다음 제조회사가 내 앞쪽에 있는 유통회사를 M&A, 합병하는 걸 뭐라고 하냐? 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시 수직적 통합은 크게 전방 통합과 후방 통합으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 봐요. 여기 앞쪽에 잠깐 봐봐요. 여기 봐. 제조회사가 있죠. 여기 제조회사가 이 제조회사를 기준으로 여기 뒤쪽에 있는 원재료를 통합하는 것을 요걸 후방 통합이라고 하고요. 후방 통합.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제조회사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요 앞쪽에 유통 쪽을 통합하는 것을 전방 통합이라고 합니다. 전방 통합. 왜 꺼졌지? 자, 다시 미안합니다. 제조회사를 중심으로 요 뒤쪽 걸 통합하는 것을 후방 통합. 그 다음 여기 앞쪽 걸 통합하는 것을 전방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 적어놓죠. 나오나요? 나오나요? 됐죠? 요거 1차 경영학에 자주 나오니까 꼭 하나 기억해 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수직적 통합이고요.
수평적 통합은 뭐냐면 같은 단계에 있는 회사끼리 통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대차는 뭐 만드는 회사야?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야. 그러면 기아 자동차는 뭐 만드는 회사야? 그렇지, 자동차 만드는 회사야. 그 회사들끼리 통합하는 거 뭐라고 하냐? 그렇죠, 수평적 통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통합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가능할까? 봐봐. 현대차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요. 기아차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 그럼 기아차의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랑 현대차의 원재료 공급하는 회사, 요 둘이 합쳐도 뭐가 될까요? 그렇지, 수평적 통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같은 단계에 있는 것끼리 합치면 뭐가 됩니까? 수평적 통합이 됩니다. 알겠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 됐죠? 여러분, 다각화는 뭐냐면요, 이런 거야. 다각화는 그 회사가 다양한 방향의 사업으로 더 확장을 해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뭐 만드는 회사죠? IT 기기 만드는 회사죠. 그쵸? 근데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잘 만드는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만.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같은 산업 내에서 인수한다 그래서 관련 다각화라 그러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식품 산업으로 진출을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자기 IT 산업과는 관련 없는 곳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비관련 다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확장하는 것을 다각화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외부 성장 전략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보면 기업 전략은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성장 전략에 대표적으로 외부 성장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성장 옆에 뭐라고 내가 적어놨죠? 그렇지, 외부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인수합병 M&A입니다. 그래서 적혀있네. 외부 성장 전략 여기 보면 외부 성장 전략은 신규 사업의 획득이나 창출을 통해 기업의 자원을 확장하거나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자 시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냐? M&A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여기 있네. 일반적으로 기업은 다음의 이유로 인수합병 전략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기업 인수합병의 특징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전략의 성장 전략의 외부 성장 전략은 M&A를 하는 거래. 그러면 이렇게 M&A 인수합병을 할 때 인사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이제 관건인 거죠. 그쵸? 인사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데, 자, 외부 성장 전략은 M&A, 인수합병을 하는 건데, 인사팀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인수합병 전 피인수 기업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합병을 하게 되면 완전히 서로 다른 기업의 문화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병이 굉장히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기업 문화가 전혀 달라서. 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볼보라는 자동차 아시죠? 여러분 볼보라는 자동차 혹시 어느 나라 차인지 아세요? 어디? 스웨덴. 그렇죠. 스웨덴 차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맞고 지금은 틀려요. 지금 볼보 차는 어느 나라 차냐면요. 중국 차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중국 차예요. 왜냐하면요. 볼보 자동차를 누가 인수했냐면요. 바로 중국의 지린 자동차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실제로 지린 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할 때 인사팀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이걸 했어요. 자, 지린 자동차라는 중국 회사가 볼보 스웨덴 회사를 인수한다 그러니까 볼보에 있던 디자이너나 기술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중국이 우리 회사를 사가면 왠지 중국 문화에 우리가 적응 못할 것 같아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린 자동차의 인사팀이 뭐라고 했냐면요. 스웨덴 본사에 와서 볼보의 문화를 그대로 존중하겠다. 그래서 단 하나도 터치하지 않고 우리는 중국의 지린 자동차는 오로지 돈만 되겠다, 자금만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나가지 않고 실제로 볼보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볼보 자동차가 한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지금 지린 자동차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자원을 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두 개의 문화를 아주 스무스하게 통합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수합병 전에 피인수기업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게 누가 해야 됩니까?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됐죠? 두 번째는요. 자, 기업이 외부 성장 전략을 추구할 때는 갈등 해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자 봐요. 기업의 전략할 때 성장 전략에 외부 성장 전략이 있었는데 피인수 기업의 문화도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피인수 기업에다가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교육도. 대표적인 교육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테크윈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세요? 맞아요. 방산업이에요. 총 만들고 뭐 장갑차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하나테크윈이 무슨 회사를 인수했냐면 삼성테크윈을 인수했습니다. 이때 인수할 때 하나에서 삼성으로 가서 어떤 그 교육을 했냐면요. 이런 교육을 해요. 그 당시에 삼성테크윈이 하나테크윈으로 인수된다 그러니까 삼성테크윈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퇴사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로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테크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때 삼성테크윈이 가장 그 불만족이 뭐였냐면 하나로 인수하면 자기들이 받던 연말 보너스를 많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테크윈에서 인사팀이 갑니다. 가서 뭐라고 하냐면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삼성과 하나테크윈이 만약에 합병을 하고 나면 그러면 삼성의 성과급의 1.5배를 5년간 보장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찬성합니다. 사랑해요 하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제 이런 M&A 때는요. 바로 기업이 서로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야 됩니까? 갈등 해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한화가 실제 삼성테크윈 인수를 완벽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요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외부 성장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알겠죠? 요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알겠죠? 사실 제가 올해 여러분들 시험에 바이오 데이터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작년에 그걸 좀 이런 예제까지 들어가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반에 인사 고득점자들이 다 어느 점수에서 되게 좋은 점수가 나왔냐면 바이오 데이터 문항에서 되게 고득점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듣는 사례긴 한데 나중에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이런 사례를 하나씩 적어주면 굉장히 고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기억 하나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외부 성장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정리 한번 해보죠. 전략 수립을 할 때 기업 전략은 성장 전략에서 외부 성장을 하는데 그때는 M&A를 통해서 하는데 이 M&A를 할 때 인사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피인수 기업의 문화를 고려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갈등 해결 교육 같은 걸 실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포인트 하나만 기억해 놓고요. 두 번째 내부 성장 전략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내부 성장 전략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요겁니다. 뭐냐면요. 내부 성장 전략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지금 내부 성장하고 있잖아. 왜? 스마트폰 형태를 자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바꾸고 있잖아. 이렇게 접는 핸드폰 나오고 또 이렇게 접는 거 나오고 올해 연말쯤 되면 2번 접는 것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으면 핸드폰이고 펼치면 태블릿이 되는 그런 것도 나온대요.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구개발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내부 성장일 때 이런 내부 성장의 방향을 추구할 때는 그때는 인사팀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볼게요. 내부 성장 전략에 의의 이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기존의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하는 데 자원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인사팀이 주로 해야 될 게 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내부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을 개발을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인사팀은 주로 이 당시에 하는 게 뭐냐? 성장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뭘 제공하냐?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상 관리는 철저하게 어느 분야의 한 분야입니까? 인사 관리 분야의 한 분야죠. 그쵸? 우리도 뒤쪽에 가면 경제적 보상 하잖아. 그치? 그래서 성과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인센티브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우리가 성과급제로 다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하나 줄일 걸까? 보상 패키지는 성장 목표 달성에 대한 인센티브의 높은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내부에서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종업원들의 능력이 어떻게 돼야 되죠? 그쵸, 신장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인사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종업원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있네. 여기 한번 보면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은 각 시장에 대한 지식에 초점을 두게 되고 반면에 기업이 혁신이나 제품 개발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교육은 보다 기술적 측면이 강조된다. 그래요. 요런 거. 이게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냥 여기까지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겨서 축소 전략 들어가겠습니다. 자, 축소 전략을 뭐 하는 겁니까? 방향이 어떤 경우죠? 이거는 성장하는 거면 이건 어떻게 하죠? 축소, 줄이는 거죠. 그쵸? 그 줄이는 방법은 방향 전환 전략, 구조 조정하는 게 있고요. 부분을 떼서 팔아버리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아예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그쵸? 자, 그게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축소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방향 전환 전략, 대표적인 예로 구조 조정이 있고요. 부분 매각 전략, 이런 게 뭡니까?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만 하나에다가 딱 떼서 팔았죠. 그쵸? 그런 게 뭡니까? 부분 매각 전략. 마지막으로 해산, 청산 전략은 뭡니까? LG 스마트폰 사업부가 청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축소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축소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조 조정입니다. 참고로 구조 조정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은 아예 시험 패턴처럼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 조정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 적으세요. 적으시는 분들 요거 적으세요. 제가 꼭 적어야 되는 건 적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축소 전략의 방향 전환 전략의 대표적인 게 구조 조정이다. 그래서 구조 조정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됐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사업부 전략.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인사관리의 내용이 좀 많아요. 여기 교수님들 책에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전략은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사업부 전략이 있습니다. 자, 봐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성장하라고 해요. 성장하라고. 자, 그러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원가 우위 전략, 두 번째로 차별화 전략, 세 번째로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성장을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자, 요걸 하나 지금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여러분들 사업부 전략의 방법 설정에 여기 오른쪽에다가 여러분 오른쪽에다가 요걸 지금부터 하나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1차 경영학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 내용이 뭔지 알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그냥 적으면서 들으세요. 별거 아니고 아까 전에 어떤 친구가 그 시험이 이제 1차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혹시 올해 1차 시험을 그러니까 안 봐도 되는데 한 번 더 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지금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2차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올해 유예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2차에 집중하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레 겁먹고 1차 시험 다시 한 번 더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볼까? 자, 요겁니다. 여기서 자, 크게 경쟁 범위, 이게 여러분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마이클 포터는 각각의 사업부가 어떻게 성장을 할지를 설명을 합니다. 각각의 사업부가 자 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각각의 사업부를 성장하라고. 여러분 축소는 사실 크게 전략이 없어. 그냥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치? 근데 성장을 하는 방법은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각각의 사업부를 성장하라 그랬어. 그러면 성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이 있고, 세 번째, 집중화 전략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뭐냐? 요거예요. 요 세 가지가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볼까? 첫 번째, 경쟁 범위가 세로축입니다. 경쟁 범위가 넓을수록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경쟁 범위가 좁을수록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쟁 범위가 넓고, 중소기업은 어때요? 경쟁 범위가 좁죠. 그쵸? 그래서 좁은 겁니다. 요렇게 대기업, 중소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회사가 어떤 부분에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냐. 요게 가로축이 되는데, 첫 번째, 그 회사가 만약에 공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려서 그래서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면, 그럼 여러분 낭비되는 게 많을까 적을까? 굉장히 적겠죠. 그렇게 되면 원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서 동시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원가에 자신이 있는 전략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차별화 전략이라는 건 뭐냐? 요거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제품이나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자신 있는 거야. 여러분, 삼성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돼요. 삼성은 제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원가를 많이 다운시키거든요. 반면 애플은 어디에 해당되냐? 여기에 해당됩니다. 애플은 철저하게 브랜드와 디자인과 제품의 성능으로 많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차별화라는 건 뭡니까? 제품과 성능과 같은 디자인, 이런 것들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차별화 전략. 됐죠? 그 다음 중소기업은 그냥 좁은 범위에서 경쟁하니까 뭐가 됩니까? 집중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요 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각각의 사업부별로, 각각의 전략별로 인사관리팀이, 자, 여기 있네. 자, 여러분 요렇게 흘러가요. 잘 봐. 기업 전략에서 성장 전략을 추구하잖아. 그럼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를 우위를 가거나 차별화를 하거나 집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서 인사팀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사업부 전략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사업부 전략 한번 가볍게 봅시다. 지금부터 쭉쭉 들어갈게요. 자, 개별 사업, 여기 메뉴에 개별 사업 단위들이 어떻게 하면 해당 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바로 경쟁 전략이다. 자, 여기서 원가 우위 전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가 우위 전략이 뭡니까? 원가 우위 전략은 원가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기업 활동 기능상의 방책들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우위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딴 게 아니라 원가를 어떻게 한다? 싸게 낮춘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은 똑같이 받아. 근데 원가를 낮추면 나 이유는 어떻게 될까? 커지지. 그쵸? 그렇게 성장하는 전략이 뭡니까? 그게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원가 우위 전략은 생산을 할 때 어떻게 생산해야 될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또 여러분들 경영조직론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들어봐. 일반적으로 원가 우위 전략은 어떤 환경에서 잘 맞냐면요. 환경이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할 때 굉장히 맞습니다. 왜? 그럴 때는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환경이 급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미리 그 생산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재고로 쌓아두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주로 원가 우위 전략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에서 많이 쓰여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자, 봐. 첫 번째. 자, 원가 우위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확보.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자, 환경이 안정적이야. 그리고 뭔가 톡톡 튀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없어. 있는 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면 돼. 알겠죠? 그러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렇죠. 그래서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의 종업원을 우선 뽑는 겁니다. 왜?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이라는 게 뭐냐? 성향이 안정적인 사람을 말해요. 안정적인 사람. 그쵸? 그래야 뭡니까? 뭔가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요게 위험 회피 추구 성향을 가진 사람. 요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확보. 됐죠? 요게 확보. 그 다음 두 번째. 자, 개발은 뭡니까? 자, 개발은 어떻게든 효율성에 초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제품을 만드는 구체적인 스킬에 그 교육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볼까요? 생산 효율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요구하는 스킬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종업원들에게 교육시킵니다. 그렇죠. 교육훈련을 시킬 때 구체적으로 스킬을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줘서 그것들을 딱 습득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막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의 스킬을 규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평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때요?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야 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주어진 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만 하면 돼? 그렇죠? 효율적으로 생산만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생산했는지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가는요, 여기 있네. 성과에 기초한 보상 요소를 가진 행동 중심 인사평가 시스템을 운영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될 때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내부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좋을까? 그렇죠. 내부에서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비용이 어때요? 높죠. 비싸잖아. 그치? 여러분들 봐. 야구할 때도 보면요. 외부에서 FA를 데려오면 어떻습니까? 비싸잖아. 그치? 그런데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면 어때요? 훨씬 싸잖아. 그치? 여러분 오늘 류현진이 그거 했더만. 류현진이 계약했더만. 8년에 180억. 맞죠? 8년에 180억이래. 이게 노무사가 웬 말입니까? 야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구를 해야 돼, 야구를. 이게 아니야,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분 봐봐. 외부에서 데리고 오니까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비싸잖아, 그치? 근데 내부에서 하면 그 정도 안 줘도 된다고, 그치? 그래서, 자, 여러분들 어디 있지? 보상도 봐. 여기 보면, 승진에 있어 주로 내부 승진을 실시하고 상사와 부하 간의 임금 격차가 큰 임금 체계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상사와 부하 간의 임금 체계가 큰 거 요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연기 때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요게 무슨 급이냐면 연공급입니다. 이게 연공급이야. 상사는 많이 받고 부하는 미안해요. 왜 이러지? 상사는 많이 받고 부하는 적게 받는 거. 그게 연공급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주로 연공급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나 적어놓죠. 이게 자꾸 말썽이네. 자, 됐죠? 연공급. 나중에 배울 겁니다. 연공급. 임금 체계 가서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럴 때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부적으로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 안에서 품질 관리와 같은 제한 제도 같은 걸 합니다. 연기 들은 친구들은 제한 제도 딱 나오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그렇지, 그 말이 나와야 돼. 스캔넌 플랜. 자, 여기다가 줄 쳐놓고 하나 써볼까?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의 아이디어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 그 밑에 스캔넌 플랜. 제한 제도.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스캔넌 플랜. 자, 이해되십니까? 그쵸? 자, 다시 원가 우위 전략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고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안정적인 보수적인 사람을 선발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될 게 명확해. 뭘 가르쳐야 될지가. 그래서 스킬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종업원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생산을 했냐 이걸 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성과에 기초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쨌든 효율적으로 하려면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승진도 내부에서 주로 하고 그 다음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연공급을 실시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 내가 미래에 얼마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연공급, 그게 뭡니까? 상사와 부하 간의 임금 격차가 큰 거를 실시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한 제도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스캔넌 플랜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원가 우위 전략 중요하니까 하나 체크해 놓고 기억해 놓읍시다. 자, 차별화 전략 한번 볼까요? 자, 차별화 전략은 뭡니까? 우리 회사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을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그 다음에 성능 이런 거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건데 대표적으로 차별화 전략과 인적 자원 관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봐. 차별화 전략과 원가 우위 전략은 사실 약간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하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고 하나는 뭐 하는 겁니까? 독특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공격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 내가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와는 다른 차별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과 뭡니까? 다른 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디자인이 다르려면 첫 번째
안정적인 사람이 좋을까? 아니면 뭔가 톡톡 튀면서 뭔가 이런 창의적인 사람이 더 좋을까? 그렇죠. 후자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위험을 그 어느 정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게 확보. 됐죠? 자, 그 다음. 사람을 뽑을 때에도 내부의 사람을 뽑는 게 좋을까? 외부 사람을 뽑는 게 좋을까? 그렇지. 외부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나중에 모집 선발에서 연기 때 배운 것 중에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었죠. 그쵸? 그때 내부 모집의 대표적인 단점이 뭐냐면 패거리 문화가 형성되고 그나물의 그 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별화 전략은 다른 회사의 제품과 디자인과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걸 그나물의 그 밥인 그런 내부 사람들로 계속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신선한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조직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원가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원가는 내부 승진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치? 이거는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들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광범위한 경력 경로를 제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력 경로, 그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경력 경로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치?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여러분 늘어날까요? 그렇지. 아이디어, 창의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경력 경로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쵸? 아이디어, 창의력이 늘어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광범위한 경력 경로를 제공한다. 그래서 평가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창의성 중심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보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구를 데리고 와야 돼? 내부에서 데리고 와, 외부에서 데리고 와? 외부에서 데리고 오죠. 그럼 외부에서 데리고 오려면 당연히 보상에서도 어떤 걸 중시하냐면 외부 다른 회사와의 임금을 비교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기 때 제가 설명했을 때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자, 이거 몰라도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가 있을 때 임금 수준과 관련된 공정성이 뭐였습니까? 임금의 외부 공정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상 시스템은 외부 공정성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됐죠? 요거.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야 그거랑 최소한 비슷하거나 더 많이 줘야 더 우수한 인재를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는 확보 과정에서 외부 채용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시스템의 외부 공정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요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제가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원가 우위 전략은 굉장히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차별화 전략은 굉장히 위험을 어느 정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쵸? 또 소리 나나?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안정지향과 위험을 선호하는 지향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꼭 비교를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집중화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집중화 전략. 자, 집중화 전략. 자, 집중화 전략은 뭡니까? 하나의 시장, 하나의 제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전략들을 말해요. 자, 집중화 전략은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확보. 어떻게 하냐? 자, 여러분들 집중화 전략은 회사가 잘하는 거 하나에 집중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보는 어떻게 하냐? 그냥 기업 내 현재 역량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람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는 게 가장 확보에 가장 집중된 형태입니다. 사람을 더 뽑기에도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뭐 외부에서 뭔가 아웃소싱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현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확보. 그 다음 두 번째, 역시 개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 내 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시나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잘 유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유지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보상.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확보, 개발, 보상이 있으면 뭐가 빠졌죠? 평가. 한 장 넘겨보면 평가가 나오죠. 자, 집중화 전략은 인사평가에서 뭐를 중시한다? 행동 측면을 중시한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왜 행동 측면을 중시하냐면요. 그 회사가 집중적으로 잘하는 게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배웠을 거야.
그게 그 회사가 집중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 있을 거고 그 행동을 등급별로 나누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발스죠. 발스. 발스 형식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내일 배울 거예요. 내일 발스 배울 겁니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연기했던 친구들은 복습 삼아서 지금 나오면 돼. 그게. 오케이.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가 전략 수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끝나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판사 한 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끝나면 자, 여기까지 목표 설정, 환경 분석, 전략 수립, 그 다음 끝나고 나면 뭐죠? 전략 실행 및 평가. 그래서 마지막 기본서 끝에 전략 실행 및 평가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좀 봅시다. 요거 기출문제 예전에 나온 게 있어서 그냥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잠깐 논의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좀 가볍게 한번 봅시다. 요거 나중에 기출문제집 나올 텐데 그때 한번 보라고 해놓은 거라서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관리 방식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 어떻게 되냐.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TQM, 전사적 품질 경영의 발전 및 퀄리티 서클, 이게 QC라고 하거든요. 자, QC와 같은 종업원 참여 프로그램의 확산으로 직무 설계는 많은 직무들에 있어 좁은 방식에서 넓은 방식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직무를 어떻게 했냐면요. 굉장히 잘게 쪼개서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맡게 하냐? 굉장히 좁은 범위의 일만 맡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배웠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같은 그런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을 말해요. 몰라도 됩니다, 역시. 자, 혹시 자꾸 이거 연계 이야기를 했을 때, 나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같은 거예요. 잘게 쪼개는 거, 직무 전부나. 그쵸?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오늘날에는 워낙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 더욱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무 분석과 직무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략에 따른 인적 자원 관리가 요때는 요렇게 한다. 그 다음 모집 선발. 자, 모집 선발은 뭡니까? 자, 모집 선발은 당연히 자, 여기 보면 모집 선발의 여기 끝에 이와 같이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은 기업이 모집과 선발을 위해 찾는 인력의 유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맞네요. 방금 배웠네.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기서 배웠네. 원가 우위 전략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위험, 회피 성향. 그렇죠. 차별화 전략은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렇죠. 위험 선호 현상.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이와 같이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에 따라서 즉 원가 우위 전략이냐 차별화 전략이냐에 따라서 기업이 모집 선발하는 인력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상이해지죠. 그렇죠?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 훈련 개발 한번 볼까요? 자, 훈련 개발 네 번째 줄에 여기 보면 여기서 네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여긴 줄이 안 꺼져 있는데 한번 봅시다. 전략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능력의 유형과 수준의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전략 수행에 요청되는 기능을 획득하는 것은 전략 실행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전략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의 능력은 달라질 거니까 맞죠? 거기에 맞춰서 훈련 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인사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줄에 하나 줄 거 넣죠. 인사평가는 성공적 전략 실행을 가져올 행동 및 성과를 구체화합니다. 이런 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발스죠. 발스. 전략 실행에 가져올 행동과 성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BARS 발스입니다. 행위기준 평가법. 내일 다 배울 거예요. 그렇죠?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 시스템은 전략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뒤쪽에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사관계도 한번 가볍게만 줄을 치죠. 기업이 종업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이 경쟁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역시 뒤쪽에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볼 거냐면요. 지금부터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을 볼 건데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봐봐. 이런 기업 경영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가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그쵸? 그러면 이런 인사가 이런 전략에 맞게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사 자체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인사 자체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 뭡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시스템. 또 뭐 있죠? 사람을 뭐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그쵸? 그 다음 유지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오늘날 IT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그 시스템이 점차 IT 정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좀 구닥다리 같은 내용인데 이게 모든 교수님 책에 실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은 당연히 뭘까요? 종이로 적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많이 아직 실려 있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과거의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이 서류 전형으로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자 봐봐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EHRM. 여러분 E가 당연히 뭘까?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을 말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말하는 건 과거의 전통 시스템과 페이퍼워크와 그 다음에 전자 시스템 요걸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교수님들 책에 거의 공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금 꼼꼼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에서 자, 지금부터 배우는 건 뭐냐면요.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EHRM.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쵸?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요즘 다 회사 어떻습니까? 그냥 안에 들어가서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부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EHRM이라고 하는데 이게 거의 한 80년대 나온 이야기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지금 교재에 실려 있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과 EHRM의 도입 배경에서 여기 끝에 한번 볼까? 왜 EHRM이 도입됐냐면 다양한 종업원 및 현장의 니즈를 수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새로운 관리 기법 도입이 필요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날 환경이 어떻습니까? 급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부서도 현장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EHRM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요즘에 회사 갈 때 지원서 다 어디다 씁니까? 그쵸. 사내 그 회사 무슨 삼성 같은 경우는 e커리어 삼성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쓰면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 말은 뭘 말한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아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EHRM을 이걸 신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식 시스템. 그리고 나머지 기존 시스템은 그 뭐로 보는 거냐? 페이퍼워크.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로 내 거를 인적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회사에 들고 가서 받아주세요.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고 이 HRM은 거기서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말이 안 되는 시대죠. 시대 좀 지난 건데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HRM이 뭔지 한번 봅시다. 개념. 첫 번째, 여기. 인사 기능의 스피드와 유연화를 가능하게 하는 툴로서 이 HRM이 나타났다. 자, 이게 이 HRM이 뭐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밑에 기존의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은 단순히 인사 부서만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으나 이 HRM은 전 종업원이 접근 가능한 시스템으로서 기업 내 정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쵸? 자, 기존의 시스템은 인사 부서만 갖고 있었어. 그쵸?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 현장에 있는 부서들이 인사 시스템에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누가 있는지 쭉 훑어보고 거기서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우리 부서로 옮겨주세요 라고 바로바로 요청할 수 있어요. 그게 EHRM입니다. 알겠죠? 됐죠? 자, 여러분들 전사적 품질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모든 회사가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전 종업원들이 거기에다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하려면 조직 전체가 하나로 뭐가 돼야 될까요?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전사적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가 하나가 통합되어야 되는데 그 통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충실한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 그게 EHRM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안 적어도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 HRM의 발전 단계 3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요겁니다. 이 HRM의 발전 단계 3단계를 기억해야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초기 단계. 자, 초기 단계는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화. 자, 여기 보면
종업원 스스로 신상 변동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셀프 서비스 도입 및 적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거죠. 기존의 인사 시스템이 뭐라고? 페이퍼워크이라고, 서류로 된 거라고.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 HRM이 되려면 이 서류로 된 데이터를 다 뭐 해야 됩니까? 그렇지, 디지털화. 오케이. 디지털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그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일일이 기입을 해야죠. 그쵸? 그 과정이 뭡니까? 초기 단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사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이게 초기 단계. 그냥 페이퍼워크를 뭐 하는 겁니까? 디지털화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웹 활용 단계로 갑니다. 자, 웹 활용 단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 여기 보면 초기 단계는 인사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 게 초기 단계인데, 요때 인사 시스템은, 요때 이 HRM의 인사 시스템은 주로 누구만 쓰냐? 인사부서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죠? 아직 초기 단계에서 인사 시스템은 다른 부서와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 HRM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른 부서와 전부 다 통합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그건 최종 마지막 단계고,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여전히 이 HRM이 뭡니까? 통합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냥 뭐 한 겁니까? 단순히 DB, 데이터베이스화 한 겁니다. 디지털로 전환시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합니까? 드디어 웹 활용 단계에 들어갑니다. 요게 뭡니까? 드디어 통합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드디어 통합을 해가는 과정. 자, 한번 볼까? 웹과 인트라넷의 일반화로 구축된 인적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웹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기업 정보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단계입니다.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사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자와 종업원에 대한 권한 위항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기존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디지털화 했다면 이제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뭡니까? 웹 활용 단계.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거예요. 사내 인트라넷을. 자, 웹 활용 단계는 다시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발전 단계가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됩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조금 암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정보 안내 단계.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일단 사내 인트라넷을 이제 만들었어. 이 HRM을 사내 인트라넷에 탑재를 해요. 그럼 뭐 하냐? 정보 안내 단계는 단순히 인사부서가 종업원들한테 공지사항 정도만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사내 인트라넷에다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사부서가 일방적으로 공지 정도만 알려주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활용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발전이 되면요, 종업원들이 그 시스템을 이제 조금씩 활용하게 됩니다. 활용하게 되면서 요런 거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는 조금 더 요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니즈가 있으면 그거를 뭐 해주는 겁니까? 즉각 반응을 해서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줄일 걸까? 종업원들의 주된 문의사항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봐봐. 여기서는 단순히 일방적으로 공지만 했다면 여기서는 종업원이 뭔가 요구하면 만들어주는 것까지 됐죠? 그쵸? 그게 데이터베이스 활용 단계면, 세 번째 인사정보 서비스 단계는 뭐냐? 여기다 줄일 거죠. 종업원이 직접 참여해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양방향 시스템입니다. 자, 처음에 뭡니까? 공지만 했다가, 두 번째, 종업원들이 뭔가 요구하면 그걸 만들어줬다가, 이제는 뭡니까? 종업원들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수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사정보 서비스 제공 단계. 됐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가 됩니까? 역시 순차적 시스템입니다. 순차적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뭐냐? 이제는 양방향으로 막 즉석에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급 인사정보 서비스 제공 단계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봐봐. 인사부서와 타 부서의 종업원들이 실시간 실질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순차적인 게 아니라 뭡니까? 동시적으로 진행되죠. 동시적. 여러분 좀 발전되는 게 느껴집니까? 그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결적 업무 처리 단계. 이게 뭡니까? 시스템이 완벽하게 뭐 되는 거예요? 통합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처음에 공지만 했다가 종업원들이 요청을 하면 시스템을 만들어 주다가 이제는 종업원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직접 할 수 있다가 그 다음 뭐 하죠? 완전히 그렇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가 그 다음 완전히 통합되는 단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가 포탈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뭐죠? 모든 회사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겁니다. 그게 포탈 단계.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줄. 인사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 내 생활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포탈 형태를 말합니다. 이게 포탈 단계. 됐습니까? 그래서 종합 포탈 단계는 사내 모든 시스템과 이 HRM이 통합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래요. 저 벌써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쉴게요.